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의 사회를 맡은 소리꾼 윤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는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지역 전역에서 총 9회에 걸쳐 펼쳐지는 행사인데요. 제6회 본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무관객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리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5년에 창립된 사다법인 아리수는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예술법인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과 인문학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2020 경기 입문 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본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선사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팀은 바로 국악밴드 소름입니다. 국악의 정신을 담은 소리라는 뜻을 지닌 국악밴드 소름은 두 장의 정규 음반과 그리고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음악적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팀입니다. 소름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창작 음악을 선사하며 관객이 함께하는 체험, 교육의 판 공연 문화를 지향합니다. 판이라는 공간 안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흥겹고 즐거운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자, 그럼 소름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졌네 아졌네 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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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연평바다에 우 연평바다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밴드 소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가슴 아픈 일제 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덕목인 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 하면요, 심청이가 또 생각이 나지요.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 심청이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아버지를 그리면서 쓴 대목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저희만의 색깔로 표현한 추월만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 넘어 가을 달빛에 그대를 그린다 장망한 가을 달밤에 눈물의 편지를 전한다 그리워 그대 모습 눈물로 그려봐도 잊지 못한 날 그대를 두고 가는 이 못난 내 사랑을 가온 그대 모습을 나는 기억하오 부디 잘 있어줘 그리워 그대 모습 눈물로 그려봐도
잊지 못한 날 그대를 두고 가는 이 못난 내 사랑을 가온 그대 모습을 나는 기억하오 부디 잘 있어줘 그대를
네, 다시 한번 소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방 7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별히 방학진 실장님을 모시고 문화 속 일제 잔재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방학진 실장님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민족문제연구소와 연을 맺어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 일제잔재청산, 역사교육 등 다양한 연구소의 사업과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일제 파시즘 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럼 방학진 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참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3.1운동 당시에도 그 전염병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 당시에 1918년, 19년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전염병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 인구 중에 17만 명이 사망했다고 나와요. 17만 명.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스페인 독감에도 불구하고 3.1운동, 3.1혁명을 우리의 조상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우리 조상들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나 내년에나 하루빨리 좀 코로나19가 진정되길 우리가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일제잔재 청산 여러 번의 앞에 좋으신 선생님들이 5번에 걸쳐서 좋은 말씀해 주셨을 텐데 오늘 제가 들어가는 의미로 일제잔재, 친일잔재에 대한 잠깐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하겠는데요. 일제잔재는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 잔재겠죠. 일본 제국주의 잔재. 친일잔재는 뭘까요?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하위 개념이 되겠죠. 일본 제국주의 잔재에 조선인으로서 거기에 복무한 사람, 부역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바로 친일 잔재가 되겠죠. 상위 개념으로서의 우리는 일제 잔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제 잔재 중에 네 음절 중에 가장 집중하는 글자 음절은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는데 저는 거꾸로 일제 잔재 네 음절 중에 일이 아니라 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1904년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죠. 바로 대한제국, 조선을 먹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영국의 도박사들이 어떻게 도박을 걸었냐면 러시아가 이길까? 일본이 이길까? 누가 이길까? 대부분의 도박사들이요.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거든요. 그 당시에 국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가 이겨서 조선을 점령할 것이다. 조선을 식민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일본이 이겨서 우린 지금 일제잔재 청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수많은 도박사들의 예언처럼 러시아가 이겼다면 지금 우리는 일제잔재 청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러시아의 제국의 제, 그죠? 노제잔재, 러제잔재 청산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아마 친러파 청산을 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일본이란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속성을 가리키는 그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거든요. 예를 들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알라스카에 있는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판대요. 냉장고를.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일본인이 대단하냐? 우리 일본인을 배우자라고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파는 그 행위가 제국주의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기 위해서 단순히 냉장고만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 집안에 냉장고를 돌리기 위한 전기, 코드,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발전소, 그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석탄, 석유, 심지어 핵까지도 알래스카에 들어가야 냉장고가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냉장고가 필요가 없는데 그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냉장고를 돌리기 위한 수많은 시설들, 요즘으로 말하면 플랜트, 기관 시설의 장비들이 알래스카로 들어가는 거죠. 에스키모인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강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제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들을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그걸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이슬람을 얘기할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제국주의 뭐냐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상품이죠. 근대화된 일본이 자신의 나라에서 돌리고도 남을 만한 물건들을 강제적으로 칼을 동원해서 그 물건들을 팔았던 시대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지만 그 물건을 팔고 그 식민지 지배를 전쟁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치어리더들, 응원 부대들이 필요했는데 그 응원 부대들이 불행히도 바로 문화예술인들이 그 응원 부대들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문화 속 일제잔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답이 이미 남아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일제의 삶을 우리 동요로 둔갑한 일본 동요, 다른 시간에 또는 다른 선생님께서 얘기해 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가서 배우기 이전에 이미 제 할머니한테 이 노래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런 노래가 있었겠죠.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똑똑똑 누구십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하니 왜하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 세대, 제가 이제 곧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요, 제 세대들은 아마 이런 노래들이 다 우리 거로 조선의 전래동요로 다 배웠을 건데요, 두꺼봐 빼고는 다 일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는 많은 노래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일제 잔재를 우리가 배워왔고 학습했고,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친구 중에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이 노래들이 우리나라 것으로 조선의 전래동요를 알고 죽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요, 몇 가지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요즘에 뭐 어떤 화장품 선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는데, 조선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우는 그렇게 좋은 동물, 길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농경 사회였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여우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쓸모 있는 동물들은 소죠. 소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돼지, 닭, 강아지 뭐 이런 거겠죠. 여우는 어떻게 보면은 해로움을 주죠. 닭 잡아 먹죠, 병아리 잡아 먹죠, 심지어 꼬맹이들 잡아가기까지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니까 구미호, 그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다음에 여성이 여성을 또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시 같은 XX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여우가 별로 좋은 동물이 아닌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느덧 여우가 조선의 이 우리 감성에 가장 사랑받는 동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민족적 감성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참 여우 좋아하거든요. 일본에 한번 여행 가시게 될 기회가 있으시면 일본의 작은 마을들 신사들이 있거든요. 신사 앞에 여우들을 영물로 한 그런 신사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 속에서 우리의 감정, 민족적 정서도 바뀌어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혈서지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혈서지원. 그 유명한 백년설 그다음에 박향림, 남인수가 불렀고요. 작사는 조명암, 박시춘. 조명암, 박시춘의 노래, 조명암 작사, 박시춘의 작곡의 노래를 빼면 KBS 장수 프로그램 가요 무대가 폐지된다고 할 정도로 조명암, 박시춘이 한국의 대중가요에 미치는 영역이 대단한데요. 그분들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조선 청년들을 해군 지원병으로 보내는데 만든 노래가 되겠는데 혈서지원입니다. 혈서지원 가사를 보면 1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무명지 깨물어서, 무명지 네 번째 손가락이 무명지죠.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천황폐하 만세 부르네. 한 글자 쓰는 사연, 두 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여기서 1번이겠죠. 천황이죠. 천황의 병정되길 소원한다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아마도 70대 이상, 아마 70대 80대 이상 할아버지들이요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불러요. 제가 어떻게 배우셨어요 물어보면 군대에서 배웠대요. 군대에서. 어떤 군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불렀답니다. 6.25 당시 6.25가 끝나고 그 이후까지 얼마 기간 동안 이 노래가 대한민국 군대로 재활용이 됐대요. 재활용. 우리가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 재활용해야 되는데 이 노래조차도 재활용이 됐는데 딱 두 음절만 바꾸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일장기를 태극기로만 바꾸면 대한민국의 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70대 6.25를 겪은 젊은 세대, 6.25 당시 20대였던 청년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겠지만 그분은 이 노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자, 이건 뭐 짧게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황화만전지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곡은 어떤 것이냐? 불행하게도 천황폐하 만세 곡이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죠. 서울 부민관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 의회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청 바로 앞에 부민관. 그 당시에 서울시라고 부르지 않고 일제 때는 경성부라고 불렀거든요. 경성부에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부민이죠. 지금은 시민이지만 그 당시에는 경성부민이었죠. 부민들이 공연 보는 장소 부민관이죠. 부민관. 요즘으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격인데 거기에서 바로 황화만년지곡을 초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이건 보나마나 빨간색이겠죠. 예, 빨간색 일장기 밑에 국악 연주와 노래를 하고 있는 안타깝고 슬픈 장면인데 이때가 1940년이거든요. 1940년에 이러한 문화예술 친일이 상당히 유행이 됩니다. 1940년도에.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일본이 만들어진 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2600년이 되는 해거든요. 2600년. 그래서 황기 2600년이 되는 해가 서기로 따져보니까 1940년.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2600년을 기념해서 수많은 친일 문화 행사들이 벌어지고 그 센터가 바로 서울에 있는 부민관, 지금 서울시 의회 건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도요 1940년 1월 1일자 제호 위에 일장기가 딱하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국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국악 방송 많이 들으시고요. 저도 라디오 이렇게 99.1 국악 방송 자주 듣는데 서울에 가시면은 예술의 전당 옆에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국립국악원에 이렇게 한국의 국악의 아버지들, 한국의 국악을 빛낸 5명의 흉상이 있거든요. 맨 오른쪽이 김기수라는 분이고요. 네 번째가 하마진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기수와 하마진이 바로 친일 음악인으로, 친일 국악인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바로 이분이 어이구 많이 넘어가네요. 예, 바로 이분이 김기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다행히도 국립국악원 원장님께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립국악원 원장이셨던 김아무개 원장님께서 저희의 제안을 받아주셔가지고 이 김기수의 흉상 앞에 안내문, 하마진의 흉상 앞에 안내문을 변경해 주셨어요. 예. 이런 김기수와 하마진의 친일 행적을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가 알려야 된다 해서 안내문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은
이런 황화만년지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홍남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가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성태 서울대 음대 학장을 했죠. 이흥열 숙대 음대 학장을 했죠. 김천의 그 유명한 홍남파의 봉소나를 부른 소프라노죠. 예. 이런 분들이 다 앞장서서 친일에 앞장선 분들인데 현재명 서울대 음대 학장이죠. 초대 학장이고 현재 동상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친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1937년입니다. 1937. 일제강점기를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놓고 보면 앞에 시기 1910년대 시기에는 어떤 친일파가 필요했는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종 황제 측근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고종 황제 옆에서 도장을 옥새를 가져와다가 한일합방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고종 황제 측근이 필요했죠. 누굽니까?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이완용이 필요했죠.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들, 고위급 관료들이 필요했죠. 이제 이 나라는 도장 찍은 다음에는 조선이 아니고 일본이죠. 그럼 이제 식민지를 경영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하죠. 공무원들. 그래서 20년대, 30년대는 공무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면장, 면석이들, 군수들 이런 사람들, 사범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주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민족 정신 없애고 조선 교육령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학생들을 조선의 정신이 남은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바꾸는 교육자들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37년인데요. 37년 전에는 일본이 조선인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 군대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가려고 했지만 소련이 너무 강해져 있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해서 벌어진 전쟁이 중일 전쟁입니다.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서 전쟁을 했는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본 군만으로 역부족인 거예요. 37년 중일 전쟁 이후에는. 그래서 37년 이후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쉽게 말하면 급했던 것이죠. 조선인 청년들을 군대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죠. 일제가. 그런데 그냥 조선의 청년들 군대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을 가진 조선 청년들이 덴노 헤이카 반자할까요? 아주 극소수라도 총을 가진 조선의 청년들이 대한독립 만세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큰일이 나는 거죠.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일본군 병영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불안하니까 조선 청년들을 총을 주기 전에 뭐부터 시켜야 됩니까? 우리 군대 가면 많이 받는 훈련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왜 우리가 군대에 와 있는지를 동기를 부여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저희 때 많이 배운 게 북한을 봐라 이겁니다. 북한을 봐라.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제2의 6.25를 얼마든지 지금 호시탐탐. 지금 여기 연천인데 아마 연천에서 그런 교육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군대 도시 아닙니까? 그런 교육 저희 많이 받았거든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청년들에게 총을 줘서 일본군으로 만들려면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 정훈이라고 하죠. 정신훈련, 정신개조, 세뇌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군 가기 싫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 가기 다 싫어하거든요.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훈련을 시켜서 군대에 보내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 시키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홍보대사가 필요하죠. 홍보대사. 여러분들 그 헌혈 좀 많이 하시고요. 저도 좀 헌혈한 지 오래돼가지고 헌혈 해보려고 하는데 헌혈할 때요. 헌혈하는 홍보대사 보면 다 잘생긴 미남 미녀더라고요. 유명한 뭐 탤런트 아이돌들이 헌혈 홍보대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헌혈하기 싫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헌혈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헌혈 많이 하라고 홍보대사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죠. 조선의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거든요. 군대 가서 천황폐하 만세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시키는 거죠. 홍보대사를 시켜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인들이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언론인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문화예술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이 4개 분야에 있는
유명한 문화예술인, 유명한 언론인, 유명한 종교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조선의 청년들, 조선의 처녀들을 군대에 가라고, 징용징병, 위안부로 가라고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 홍보대사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자발적이었냐 아닌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3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친일을 하게 되는데, 친일을 평가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일이다, 아니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 자발적이었냐 아니었냐. 그 다음에 지속적이었냐 일회적이었나. 한 번만 했나 아니면 지속 반복적으로 했나. 그 다음에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했는가 소극적으로 했나. 이런 게 판단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자발적이었냐 여부, 그 다음에 지속 반복성, 그 다음에 적극성, 이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대원칙에 다 부합하는 인물들로 거명이 된 인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는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닙니다. 주거니 받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어려운 말로 바게닝이라고 하는데, 바겐세일 하죠. 바겐세일. 바겐세일이 뭡니까? 내가 돈을 주면 물건을 주는 거죠. 주거니 받는 겁니다. 교환이다, 교환. 친일을 하면 그냥 총독부가 친일했구나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줍니다. 대가. 바로 이분들의 어떤 대가? 친일 문화단체, 친일 권력을 주는 거죠. 친일 권력. 음악계, 문학계, 예술계에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문화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 원천은 바로 일제강점기. 더 좁혀놓으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청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앞장선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이 유명해지고 이미 뇌리 속에 남아있던 건 바로 37년도에 조선의 청년들을 앞장서서 군대에 보냈던 그 것 때문이죠. 그 대가를 잘 받은 것이죠.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37년이면 70년이 넘은 일이게 돼. 70년이 뭡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일제가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총독부 직원이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부탁했을까? 아닙니다.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특히 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정책으로 이들을 홍보대사를 시켰는가? 바로 직역본공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 직역본공만 여러분 아셔도 대학원 석사 과정 수준으로 오늘 수업 땡 잡으신 겁니다. 직역본공 정책이거든요. 직역본공, 직업의 역할의 본공, 멸사본공의 본공이죠. 너의 직업과 역할에 맞게 일본에 충성해라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직역본공. 앞에 직역에다가 다 바꿉니다. 미술본공, 음악본공, 다 연극본공, 문학본공으로 바꾸면 다 되거든요. 그 뭐냐? 너는 직업이 뭐야? 음악인. 그럼 음악을 만들어야지. 음악을 만들어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군대를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바로 직역본공, 바로 음악인들이 되겠는데, 오늘 음악보다는 미술, 문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대중가요 가수들의 노래를 제공했던 작곡가들인데, 박시춘만 잠깐 얘기하면, 밀양 가시면 우리 영화 2015년대 영화 암살 보시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약산 김원봉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쪽 지역의 의열단 멤버들이 대부분이 밀양 사람들이 의열단을 구성하거든요. 그 의열의 고장, 독립운동의 고장인데, 바로 대표적인 건물이 밀양 가시면 영남루라고 하는 되게 아름다운 경회루 같은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데, 그 영남루 바로 옆에 박시춘 생가고 그 바로 앞에 박시춘 동상이 있습니다. 박시춘 숭상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도시인 밀양에 여전히 박시춘의 그림자는 짙게 남아있다. 제가 곧 밀양 갈 텐데요. 밀양 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시춘. 나머지 뭐 백년설이라든지 번지 없는 주막으로 유명하죠. 백년설, 뭐 남인수, 진주가 나온 불세치도의 가수 남인수. 아까 혈서지원을 불렀던 분이기도 합니다만, 진주의 이런 분들이 다 대중가요, 대중음악으로서 친일을 이야기했다, 노래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수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죠. 홍남파가 40년대
해방되기 전에 홍남판 죽지만 당국대학교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당국대학교에 여전히 홍남판 기념관이 있는데 왜 홍남판 기념관이 당국대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국대학은 장형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독립운동가가 세운 학교거든요. 당국대학교 설립자는 독립운동가인데 왜 이렇게 당국대가 이렇게 친일음악인의 이런 기념관에 이렇게 목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서울대 음대 현재명 흉상이 음대 정문 바로 앞에 있죠. 예. 넘어가고요. 오늘은 수많은 박시춘 흉상이 이렇게 있네요. 영남 밀양 영남리 옆에 생가도 잘 보존이 돼 있네요. 예. 그들이 받은 훈장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문화 훈장들은. 예. 그들이 만든 교과를 제가 작년에 YTN 기자랑 3.1운동 100주년 맞아가지고 3.1운동 기념하는 것,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일의 그림자가 얼마나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지 또 음악 속에 노래 속에 남아있는지 학교 교과를 한번 제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이틀밖에 조사 안 했습니다. 이틀 조사했는데 한 몇백 개를 발견했는데요. 일단 대학만 놓고 보면 서울대를 시작으로 유수한 대학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29개 대학의 교과가 친음악인 작곡했다. 그 친음악인 누구냐면 이흥렬, 김성태, 김동진, 현재명 4명의 거의 4명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교과들을요. 대학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나온 모교에도 있네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로 가면 초중고등학교로 가면 더 심하죠. 더 심해. 특별히 이흥렬의 경우에 이흥렬은 전국적으로 138개 학교의 교과를 작곡했거든요. 김동진 32개. 세 발의 피네요. 김동진 아시죠? 경희대학교 목련화 오내 사랑 목련화 그 노래 작곡한 분이죠. 김성태 30개, 현재명 14개 정도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흥렬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교들을 좀 보시면 138개 학교를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북일고등학교, 부산 선화여중, 해양대, 경남여고, 건국대, 국민대, 용인초등학교 1209, 경북 문경 전국에 산재했는데 의문이 들죠. 여기서 현재 이흥렬 선생이 그야말로 138개 학교의 교과를 작곡했을 때 이 학교 다 한번 가봤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예, 당연히 안 가봤겠죠. 안 가보고 책상에서 만드셨겠죠. 그런 건데 학교 교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특히 작사의 교과를 보면 그 글을 읽어보면 참 성의 없이 교과들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다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 교과를 특징 알려드릴까요? 처음에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 교과들의 특징은 한강이 등장합니다. 한강의 전기바다 한강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한강 이북에 있는 학교 나온 학교들은 한강의 전기 플러스 북한산의 전기, 도봉산의 전기, 수락산의 전기, 도봉산의 전기, 인수봉의 전기, 삼각산의 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강 이남에 있는 학교들은 어떨까요? 일단 한강이 나오죠. 한강의 전기 플러스 관악산의 전기를 다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졸속으로 작사도 하고 특정한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친일의 행위가 명백한 사람들에게 학교 교과를 맡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민의 노래도 이흥렬 작곡입니다. 경기도민의 노래, 고향 시민의 노래, 이천 시민의 노래, 여주 시민의 노래 대부분 이분들이 다 작곡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2019년 3월 1일 전에 경기도에다가 카톡 보냈어요. 카톡 담당자 보내가지고 이런 게 있다 했더니 다행히 경기도는 논란이 되기 전에 바로 경기도민의 노래를 사용 중지해서 작년 3.1운동 경기도 기념식 때 부르지 않고 지금 경기도민의 노래를 새로 공모해서 거의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경기도민의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야말로 경기도가 제가 볼 때 27개 광역 중에 가장 친일 청산 문제 앞장서 있는 도시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네. 노래는 그렇고 그래서 몇 개 학교들이 이제 경기도 도민의 노래 없앴듯이 학교 교과들도 지금 많이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29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뭡니까? 바로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들의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운동. 그것이 바로 기화돼서 지금 학생의 날을 하지 않습니까? 11월 3일. 그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광주일고. 뭐 야구도 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기도 하죠. 광주일고가 광주일고 교과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바꾸어서 지금 새로운 교과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작년에 역시 친일파가 작곡한 노래를 바꿨는데 더 그 과정이 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를 재학생들에게 쓰게 했어요. 재학생들에게 그냥 유명한 시인에게 졸업생 시인에게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에게. 지금 그 재학생들이 3학년이 됐겠네요. 작년에 2학년 학생들이 썼거든요. 그리고 그 가사에다가 누가 곡을 붙였느냐?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선생. 그 김종률 선생 광주일고 출신인가 봐요. 그분이 또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가 가장 교과 개정에는 앞장서고 있는 모범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200개가 넘는 학교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일제를 청산하는 좋은 과정이다. 그냥 단순히 너희 학교는 친일파가 만든 노래야, 너희 학교 교과는 이것이 아닌 낙인 찍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 설명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새로운 교과들을 자랑스러운 교과를 만들도록 우리 성인들이 기성세대들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친일잔재 청산의 중요한 것이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천이 이제 군대 도시긴 한데요. 군대 마찬가지로 군가도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군가에도 290몇 곳, 거의 300곳 가까이가 현행 군가집에 실려 있거든요. 되게 시대착오적인 군가도 많습니다. 뭐 여군 미쓰리 뭐 이래가지고 그 성적인 역할들을 제한시켜 놓는 그 군가도 있고요. 뭐 유신을 찬양하는 군가도 여전히 군가집에 남아 있더라고요. 유신 찬양 군가도. 어쨌든지간에 대표곡들은 육군가, 공군가,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곡들의 한 보니까 10%가 거의 30곡 이상이 가까이가 친일파가 만든 노래가 대한민국 군가로 지금 현행 쓰여지고 있다, 불려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1940년 광복군이고 더 앞서서는 독립군이고 더 앞서서는 1911년에 만들어졌던 신흥모관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국군의 뿌리가 바로 독립군, 광복군임을 명확히 교육시켜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군대에 남아 있는 군가집에는 그런 그림자들, 친일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짙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인문학 콘서트를 시작으로 그럼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 많죠. 대안이 있어. 그 과거에 수많은 친일 음악인들이 재능은 있었잖아. 그들이 만든 노래 싫지만 그래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아? 대안이 없잖아라고 하지만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2017년도에 돌아가신 고 노동원 선생님과 함께 항일음악 330곡집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 웃긴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항일 운동가들의 군가를 발굴해서 책을 내는 게 왜 민간 단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민족문제연구라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5천 원, 1만 원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왜 이런 책을 내야 되죠? 왜 국가가 하지 않죠? 항일 독립운동이 일개 시민단체가 기념해야 될 일인가요? 왜 이런 건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런 국가를? 슬픈 현실이죠.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이 안 팔려요. 이 책이 안 팔려요. 그게 더 슬퍼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기껏 찾아가지고 책을 냈는데도 안 팔려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게 바로 친일 청산이 안 되고 있는, 더디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친일 미술 부분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가보진 않으셨겠지만 남산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어디입니까? 양재동에 있는 매원 윤봉길 기념관 앞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되겠죠. 예. 이건 지금은 최근에 없어졌지만 도산대로, 강남에 있는 도산대로 옆에 있는 도산로, 그 옆에 있는 도산공원에 안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세 개의 동상에서 뭔가 공통점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몇 년 전에 없어졌지만 남산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동상. 이것은 서울의 독립문, 서울 독립문 뒤에 있는 서재필 선생의 동상. 이거는 정읍에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동상. 이 5개의 동상, 6개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봉준, 서재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의 동상을 보셨는데 뭐 이제는 좀 둔한 분이라도 아시겠죠? 공통점이 바로 들어오죠. 공통점이 남자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아니고요. 물론 다 남자긴 하지만 역사의 인물이다. 물론 공통점이지만 다 오른손을 들고 있죠. 오른손을 지켜들고 있습니다. 오른손 다 오른손입니다. 다 오른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입니다만 제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대한민국에서는 왼손잡이는 위인이 안 돼. 또 오른손으로 바꿔라고 해서 요즘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실제 오른손잡이 됐습니다. 공은 왼발로 차긴 하지만 자, 다 오른손을 들고 있고요. 다 오른손을 이렇게 치켜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특히 이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은 나치식 인사하는 하이 히틀러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직된 모습에 동상이 있을 수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까요? 자, 김구 선생님의 동상의 얼굴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여볼까요? 전봉준 장군 동상의 얼굴로 마찬가지로 전봉준 장군 얼굴의 동상을 떼어다가 김구 선생님 동상에 붙여볼까요? 그러면 다들 그 얼굴의 주인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이곳에다가 김구 선생님 동상 얼굴을 붙이면 여기다가 이게 백범 김구구나라고 알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요즘 잘하는 거 아이들 많이 얘기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 동상도 이렇게 문제가 돼요. 조형적으로도 자기 표절이죠, 자기 표절. 이분이 만든 작품, 이 지금 앞에 보신 이 모든 동상은 단 한 명의 조각가가 만든, 단 한 명의 조각가가 여러 명이 만든 게 아니라 한 명이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자, 그분이 또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3.1운동의 중심, 3.1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종로의 탑골 공원에 들어가시면 탑골 공원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쓱 도세요. 도시면 이렇게 10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부조가 나옵니다. 부조가. 이 부조가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19년 3월 1일부터 3.1 독립선언서를 이제 쭉 기록화, 역사 기록화처럼 만든 부조인데요. 앞에 5개, 제일 중요한 5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김구 동상 등등을 만든 분이.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만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네, 웬 유령 같은 레인코트를 입은 유령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는 4.19 묘지 가시면 수유리에 있는 4.19 묘지 가시면 바로 4.19 묘지를 대표하는 조형물인데요. 4월 혁명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혁명, 3.1운동, 수많은 독립운동과 심지어 동아운동까지 이것을 다 한 사람이 조각했는데 그 누구냐? 자, 이렇게 해서 SBS에 얼마 전에 작년에 이렇게 나왔던데요. 국회에 있는 세종대왕도 남산에 있는 백범도 모두 친일 작가. 한 명의 작가, 한 명. 바로 김경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경승이라고 하는 단 한 명의 조각가가 이 모든 작품들을 싹쓸이 입도선매 독점을 해서 독점. 그 당시에 미술인들이 많았어요. 회화하는 미술인들 많았지만 조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각하려면 브론즈가 필요해요. 브론즈. 요즘에도 브론즈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청동. 그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웬만한 재력이 아니면 조각을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요. 이 집이 좀 부자였나 봐요. 김경성 집안이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가서 조각을 배웠는데 몇 안 되는 조각가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당연히 오늘 생략하겠지만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을 묻지 않고 해방 이후에 3.1운동의 성지인 탑골공원의 부조, 4월혁명의 기념물, 백범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동학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의 동상까지 다 이 사람이 다 싹쓸이를 한 거죠. 저 같으면 몇 개 정도만 하고 사양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말할 필요 없지만 그냥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나 혼자 너무 많이 해먹으면 좀 그렇잖아라고 하면서 남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양보할 것 같은데 전혀 양보하지 않고 다 하면 다 해. 뭐 제가 보여드린 건 몇 개밖에 안 되지만 뭐 독립운동이 아니라 조선시대 위인들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동상을 이분이 만들게 되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김경승. 자, 이건 이제 조각은 그렇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림으로 그림. 맨 오른쪽 분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겠네요. 그냥 제가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분은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표준영정. 밑에는 역시 광화문에서 볼 수 있는 세종대왕 동상. 그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은 뭐예요? 왼쪽 누굴까?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지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뭘까? 뭐 대충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흉상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누구냐면 친일 미술인 김기창이라는 사람이 김기창. 뭐 이렇게 농화라고 해서 농화를 극복해서 뭐 좀 되게 그 미술인 또는 한국 사회에서 되게 유명하게 된 미술인 김기창인데 이 김기창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세종대왕의 모습이기도 하죠. 세종대왕의 모습이기도 하죠. 세종대왕 표준영정이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세종대왕의 표준영정이 표준 초상화가 세종대왕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김기창 본인의 얼굴입니다. 본인의 얼굴. 왜 그러한 넌센스가 발생했는가?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부터 고종 순종 때까지 왕들의 어진이죠. 어진 초상화가 있죠. 실제 다 그렸습니다. 생존 당시에. 그 초상화가 상당 기간 잘 보존해 있다가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근데 그 직원의 실수로 조선 왕들의 어진 초상화가 다 불타버려요. 다 없어져요. 대부분. 몇 개만 남았어요. 몇 개만. 태조 이성계부터 해가지고 영조 그다음에 철종께 있었나? 하여튼 몇 개만 남고 대부분 다 표준영정 어진 왕들의 초상화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불행히도 세종대왕의 얼굴을 모르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죠. 오직 10만이 아시겠지만. 자, 어쨌든지 그런데 이 표준영정을 모르니까 세종대왕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작가들이 나만의 세종대왕으로 그리는 거죠. 그건 예술의 영역인 거죠.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탤런트 최수종 씨가 세종대왕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는 송강호 씨가 또 세종대왕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 예술의 영역이니까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세종대왕을 그렸습니다. 자신들만의 세종대왕을 그렸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 일본 만주군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분이 획일화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세종대왕이면 딱 하나의 얼굴이어야 되지 왜 여러 명의 세종대왕이 있냐 이게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보시기에 불편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지정해 줄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얼굴을 보고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건 예술가들이 타치할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술의 영역이 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 맡기느냐? 어쨌든 화가한테 맡겨야 되니까 바로 김기창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기창 당신이 그리는 그림이 세종대왕이야. 그냥 그려.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면 됩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제출한 게 보니까 자기 얼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냥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자, 세종대왕의 표준영정
김기창의 모습 크게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 코, 입만 보시면 눈, 코, 입. 눈, 다크서클 있는 눈. 그다음에 코, 화살코. 귀, 부처님 귀죠. 부처님 귀. 그래서 이게 표준 영정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 제도가 맹점이 뭐냐면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면 그 표준 영정을 바탕으로 화폐도 만들어야 되고요. 동상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표도 만들어야 되고요. 학습지에도 이걸 써야 됩니다. 학습지에도. 교과서에도. 아이들 학습지에도. 부교주에도. 그러니까 온통 세종대왕으로 했지만 결국은 김기창 본인의 얼굴인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가가지고 한글날 거기서 행사하는 걸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단체들한테. 그거 세종대왕 아니라고. 거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 이 김기창이 그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김기창의 대표적인 작품이 왼쪽 그림 있죠. 1944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조선과 만주와 중국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를 다 침략했거든요. 동남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다 동남아를 침략했습니다. 바로 동남아를 침략한 일본군 군인입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야잔 이파리, 그죠? 바나나 잎 같죠? 이게 바로 적진육박. 이 그림은 김기창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기창 사후에 저희가 발견했어요. 김기창은 죽어서 절대 이 그림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그림을 숨겼는지 물어볼 수 없지만은 자, 이 그림이 천황폐하의 군대입니다. 황군의 살결인 표정이죠.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부활합니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1972년에 월남전 참전하는 대한민국 맹호 부대원들 그린 그림으로 여기에 있는 군인이 이렇게 부활하죠. 부활. 일본 군인이 한국 군대를 부활하죠. 똑같은 구도입니다. 똑같은 구도.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총이 바뀌었고요. 총. 없던 맹호 부대 마크가 생겼고요. 없던 맹호 부대 마크가. 그다음에 가장 큰 건 국적이 바뀌었죠. 국적이. 일본, 대한민국. 바로 이 그림이야말로 친일파의 변신, 친일 문화예술인들의 변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의 변신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죠. 천황폐하 만세하던 부대원이 다시 대한민국 만세로 되는 거죠. 이러한 바로 김기창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이 그림이 대단히 큰 그림입니다. 아주 커요. 그냥 일반 성인의 키 한 2배쯤 됐는데 어디에 최근까지 있었냐면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 로비에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문제제기하니까 이거를 떼어다가 어디에 감춰놨어요. 왜 감추는지 알 수 없네. 저희한테 기증하지 않고 왜 감췄는지 알 수 없네요. 왜 친일의 증거를 감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빨리 진행하면 이 표준영정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논계의 표준영정도 친일파인 김은호가 만들었고요. 춘향의 표준영정, 그다음에 이 김은호가 그린 역시 조선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 조선의 여인이 벚꽃 밑에서 벚꽃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사임당까지 다 김은호가 그린 건데요. 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바탕으로 5만 원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종대왕 말 맞다나 세종대왕처럼 신사임당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사임당 얼굴을 그려면 그걸 신사임당을 하는 것이고 그걸 화폐에다가 쓰고 있죠.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김은호. 신사임당 표준영정, 그다음에 논계, 춘향이 표준영정을 그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일본인 고관 대작, 친일 고관 대작들이 자신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으면서 금비전을 빼가지고 부자들이니까 금비전을 빼가지고 국방 헌금을 바치는 그 영상 기록을 대형 그림으로 만든 것이 바로 김은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왜 화폐는 우리가 전주이 씨 또는 덕수이 씨, 조선시대 이씨 남자들밖에 없는 거냐? 왜 심사인당밖에 없는 거냐? 왜 우리는 자랑스러운 화폐에 독립농가가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될까? 바로 역시 미술계에도 친일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언젠가는 바로 고액권 화폐 백범 김구라든지 안중근 의사가 들어간 화폐를 우리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들이 화폐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예. 엊그저께 13살의 유관순 열사의 13살 때의 사진이 발견됐는데요.
이거는 이 표준 영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표준 영정은 바로 친일파 장우성이 그린 표준 영정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유관순의 얼굴은 바로 수감되기 전에 수감될 때 고문에 의해서 구타에 의해서 얼굴이 부은 얼굴이 바로 유관순의 얼굴인데 본 얼굴은 아닙니다만 유관순의 얼굴은 갸름합니다. 맞아서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부은 사진을 바탕으로 표준 영정 그렸어요. 그때 몸까지 커진 거예요. 엉뚱하게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2004년 5년도에 열심히 캠페인해서 이 표준 영정은 바꿔냈습니다. 근데 이 표준 영정 그린 사람이 이것도 그렸거든요. 25세 청년 윤봉일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만 발견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렸거든요. 유관순과 윤봉길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동상이 아니라 표준 영정, 독립운동가 표준 영정에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자 공통점 첫 번째, 같은 사진관이에요. 찍은 곳이 같은 사진관. 자 커튼 보시죠. 커튼, 자 커튼, 그죠? 자 의자가 45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45도 각도로. 자 의자 45도 각도로 되어 있어요. 예. 커튼, 의자 45도. 인물만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표준형을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친일을 했던 자가 독립운동가 표준형을 그린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온 이런 상황을 아직도 우리는 국가 표준형을 쓰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유관순 표준영정은 저희가 캠페인을 해가지고 하나가 바뀐 게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논개영정도 바꿨고요. 이렇게 친일 화가가 만든 표준영정에 보시면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순신, 정약용, 강감찬, 김유신, 윤봉길, 정몽주 등등등등. 이제서야 아산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을 바꾼다고 1년 만에 이제 문화재청이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문제 제기했는데 모르죠. 실제 바뀌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무릇 예술이란 무엇인가? 무릇 그림이란 무엇인가? 피카소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매사커 인 코리아. 그 코리아가 남북일 수도 있고 한반도 전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뭐냐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러 온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좋고 고마운데 조선의 우리 한국인들 또 북한 백성들, 양민들을 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항의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엄청 큰 대작입니다. 피카소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가르치지 않거든요. 전 그 이유도 참 의아합니다만 바로 벌거벗은 여성들, 어린 아이도 있고요. 이 여자는 임신도 했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 미군이죠. 근데 미군이 이상합니다.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고요. 맨 뒤에는 로마 병정의 모습이죠. 로마 병정이 가장 잔혹하고 포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은 아랫도리가 벗겨져 있습니다. 예,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반전의 그림, 평화의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피카소는 대한민국에 온 적도 없고 국적도 스페인이지만 그런데 한국의 미술인들은 친일을 하고서도 사죄는커녕 당당히 여전히 문화 권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피카소를 이렇게 교육하지 않죠. 학교 미술 교육에서.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한국 미술이 친일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후배들이 문학인데요. 서정주는 역시 가미가제 특공대를 찬양하는 시를 썼고 이것이 단죄받지 않으니까 해방 이후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도 씁니다. 예. 마찬가지로 서울예술전문대학, 서울예전을 만든 설립자인 동랑 유치진은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찬양하는 북진대라고 하는 소설의 연극의 희곡을 썼고 여전히 이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여전히 한국 연극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원수 마찬가지죠. 한국 어린이 문학의 아버지로 돼 있죠. 자, 이승만 박정희 집권 기간에 장관, 국회의장, 군인 경찰 중에 대부분이 친일파가 한국을 장악했죠. 문화가 또는 정치가 예술이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친일파의 그림자가 강력히 세팅된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또는 자신의 아버지의
친일을 사죄한 아름답게 빛나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파인 김동완의 아들 역시 되게 유명한 서사시 썼던 북경의 밤이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주주주였던 북경의 밤 썼던 파인 김동완 친일했고요. 그 아들이 김영 선생이 와서 이렇게 사죄를 대신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극소수죠. 현석호 이때 관공부장이면 군수급인데요. 역시 이분도 이렇게 자신의 사죄를 했습니다. 이항령도 마찬가지로 내가 군수하면서 하동 군수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먼저 손들어서 사죄한 분이죠. 2015년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변절한 이정재가 염석진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 말이 서정주가 한 말이거든요. 미당 서정주가 적어도 일제강점기가 100년은 갈 줄 알았다. 그 얘기는 나가 죽을 때까지는 이게 1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독립운동가들의 피땀으로 해방이 됐으면 반성과 사죄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침묵을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아쉬움을 담았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 저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곧 임시정부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자, 전지현이 이정재를 죽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그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가 마지막 대사거든요. 그 임무는 바로 임정이 내린 임무입니다. 1920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전 국민들에게 상해에 있었지만 비록 모든 조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칠가살 7가지 부류는 백성 여러분 죽이셔야 됩니다. 해방 후에 당신들에게 영웅적인 대우를 해주겠소 라고 하는 건데 바로 7가지 부류가 뭡니까? 적의 괴수, 매국 역적, 이완용 같은 경우죠. 밀고자, 친일 관료, 적의 관리된 자, 불량배 모반자. 자, 7가지 부류는 죽이라고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에 이정재는 몇 번에 해당할까요? 이정재는 몇 번일까요? 자, 이거겠죠. 밀고자가 되겠죠. 밀고자. 과거에는 독립운동했지만 밀정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의해서 이정재가 처벌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정부의 정신이죠. 즉 임시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바로 국민들에게 친일파 청산 이야기했고 바로 이 칠가살의 부류 중에 1번을 빼고 1번 빼고는 다 2번부터 7번은 조선인 친일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번만 일본인이죠. 나머지 2번부터 3번은 다 뭡니까? 7번까지는 다 조선인 친일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일본이 쳐들어온 일본 제국주의가 원흉이긴 하지만 그 일본의 식민지가 35년 동안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말이 통하는, 조선의 풍습을 잘하는, 조선 사람들의 약점을 잘하는 똑같은 조선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독립운동을 힘들게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요. 칠가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니냐. 그런데 저희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청산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역사에 관심이 몇몇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이고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연이었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방학진 실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인천, 군산 같은 도시를 가면 근대 일제 강점기의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나 그리고 재단에서는 이 건물들을 보존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문화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시 강연을 열심히 경청하셔가지고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때 큰 사회적 논란거리 또는 이슈 중에 하나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거든요. 총독부 건물을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대학생이어서 뜨거운 피로 당연히 철거해야지라고 생각했고, 많은 건축학자들은 그래도 일제 조선 총독부이긴 하지만 건축사라든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좀 보존하자라고 해서 팽팽했지만 결국은 철거했죠. 지금은 잔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제3의 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전 복원입니다. 이전 복원. 다른 곳에다가 옮겨놓고 다시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복원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복궁에 대한 복원도 되고 그 조선 총독부가 가졌던 상징성, 바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피팔하고 탄압하고 일제강점기에 총본산이었던 그 건물에서 많은 식민지의 이야기들을 많은 주민들,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또 다른 박물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그 질문에 답한다면, 수많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건물이 없어지면 일제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도 없어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즘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크 투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두운 관광이죠. 제주도에 가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주 4.3이라고 나쁜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곳곳에는 뭐 군산이라든지 인천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잘 보존해서 어떻게 교육하는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크투어의 관점에서 잘 보존해서 대신에 그 건물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아,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건물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바로 식민지 하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듣다 보니 일제 청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 잔재 청산 시리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사회가 더 힘있고 밝아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의 프로그램을 이제 끝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대가 진행하는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 잔재 청산 시리즈는 3번의 행사가 남았고 다음 행사는 오는 11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반갑게 만날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